거리마다 짙은 최루탄 냄새가 가득했던 1987년 전두환 정권 말기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자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신성하고 엄중한 권리이자 의무에 따라 대통령을 당연히 내 손으로 뽑을 수 있고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치인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1980년 전두환은 99.9%의 압도적인 표를 얻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이때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소수의 선거인단이 선거에서 뽑는 간선제였습니다. 당시 투표자는 총 2,525명이었고 무효가 1표, 나머지는 전부 찬성표를 냈습니다. 장충체육관에 모인 대의원들이 뽑은 대통령, 일명 체육관 대통령의 시대였죠. 또한 국가폭력의 시대였습니다. 1980년 5월 31일에 설치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일명 국보위는 사회를 정화하겠다며 삼청교육대를 설치했습니다. 국보위가 삼청동에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군인과 경찰이 연간 80만 명이나 동원된 이 계획에서 머릿수를 채워 실적을 채우기 위해 6만 명 이상이 끌려갔는데요. 고등학생만 해도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불량배를 소탕한다더니 전과도 없는 무고한 시민 수만 명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평생 가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죠. 길에 침을 뱉다가 끌려가거나 머리가 길다고 트집 잡혀 끌려가기도 하고요. 술주정하다가 남의 싸움을 말리다가 친구들과 야구하다가 끌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삼청교육대 내부의 무자비한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신군부의 불만을 가진 세력을 강제 진압하기 위한 국가폭력이자 인권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서슬퍼런 군부 독재 아래 군사정권에 맞선 20세기 대학생들은 책을 덮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청춘을 바쳐 피 흘리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이끌었죠. 1986년 5월 3일에 일명 인천 5.3 민주항쟁 직후부터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고 공포정치와 반공 이데올로기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1987년 1월 상부의 명에 따라 경찰들은 학생운동과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 새벽부터 끌려온 한 서울대 학생이 경찰의 고문을 받다가 조용히 사망했죠. 1987년 1월 15일 신성호 기자는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었던 대검찰청 이용규 과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과장이 한마디를 내뱉었죠. 경찰 큰일 났어. 뭔가 일이 터졌음을 직감한 기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맞장구를 쳤는데 그 친구가 대학생이라지? 그것도 서울대생이라며? 아니 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사람이 죽는 거야. 더구나 이 남영동에서. 그 청천벽력 같은 말에 기자의 심장은 터질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는 말인데 이는 곧 고문 가능성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진 취재로 점점 진실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학생의 정체가 파악됩니다. 남영동에서 죽은 학생의 이름은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월 15일 오후 중앙일보에 실린 특종기사에 시민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젊은 청년이 쇼크사했다는 그 수상한 소식에 국내의 후속 보도가 연이어 쏟아졌고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후 6시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공식 발표를 내놨는데요.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수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가고 어이? 쓰러졌답니다. 이 희대의 망언을 듣고 국민들의 의혹은 더 증폭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7년 1월 14일 새벽 하숙집에서 연행된 대학생 박종철은 치안본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대공분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은 학생운동을 해왔던 그에게 선배 박종훈의 행방을 캐물었지만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종철의 선배 박종훈은 현상금까지 걸려있는 수배자였죠. 결국 경찰은 무차별적인 폭행과 폭언, 정기고문을 행했고 박종철은 물고문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시각은 당일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1976년에 만들어진 남영동 대공분실 청사의 정확한 명칭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이었습니다. 치안본부는 현재 경찰청으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수사하려고 만든 장소인데요. 실제로는 간첩 수사뿐만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해 학생과 시민들을 고문하던 악명 높은 장소였습니다. 건물 바깥에는 해양연구소라는 간판을 달아놨기 때문에 평소 시민들에겐 철저히 위장된 건물이었습니다. 원래 5층이었다가 1983년에 2층을 올려서 총 7층 건물이 되었죠. 이곳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로 한국에서 보기 드문 검은빛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외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은 머리에 두건이 씌워진 채 반지름이 1m도 안 되는 협소한 나선형 계단을 빙글빙글 타고 올라갑니다. 몇 층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파악이 어려워서 공포감은 극대화되었죠. 5층까지 올라가면 똑같이 생긴 여러 조사실이 있는데 각 방은 3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화장실, 책상이 있고 어떤 방에는 욕조가 있었습니다. 조사실의 모든 가구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딱 고정돼 있고 5층 창문은 일반 창문과는 다르게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벽면에 있는 목재 타공판은 저음의 주파수만 잘 흡수하기 때문에 조사실의 대화 내용은 옆방으로 새어나가지 않지만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는 옆방으로 전달돼서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문에 최적화된 지능적 설계였습니다. 물고문에 전기고문까지 최악의 인권 유린이 펼쳐지던 대공분실에서는 무고한 시민도 얼마든 간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종철 군의 사망 직후 경찰은 즉시 시체를 화장해서 고문 사실을 덮으려 했지만 최완 서울지검 공안부장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밤늦게 급히 찾아온 경찰의 말을 듣고 거짓을 직감한 겁니다. 당시 경찰이 말하길 박종철 군이 심장마비로 조사받다 죽었는데 부모님이 아들을 화장해달라고 했다면서 시신 화장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겁니다. 난데없이 조사받으러 끌려갔다 사망한 아들을 당장 화장해달라고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공안부장은 경찰의 화장 요청을 거부하고 시신 보존 명령을 내립니다. 영화 1987에 나오는 하정우 배우의 배역 최검사의 실제 모델입니다. 결국 1월 15일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부풀어오른 복부와 훼손된 폐, 온몸을 휘감은 피멍자국. 당시 국가수의 황적준 부검의는 박종철 군이 목 부분이 눌려서 질식사했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 간부들은 사인을 심장 쇼크사로 바꾸라고 압박했지만 그는 끝내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사실 그대로 적힌 부검서를 적어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측에서는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1월 17일 또 한 번 묵직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시신을 제일 먼저 검안한 오현상 내과 의사의 인터뷰였는데요. 사망 진단 시 복부가 심하게 부풀어 있었고 폐에서는 수포음이 들렸으며 조사실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있는 사실을 답해준 듯한 기사지만 사람들은 기사를 읽고 쉽게 물고문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학생이 물고문 받다가 죽었다고 직접 언급할 수 없으니 의사는 가능한 한 물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말해야겠다고 용기 낸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 당일 오현상 씨가 대공분실 조사실로 들어가자마자 본 풍경은 작은 침대 위에 온몸이 물에 젖은 채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남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에도 소용이 없자 결국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경찰들은 시체를 급히 용산병원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이대로 시체를 보내면 사망 장소는 대공분실이 아닌 응급실로 뒤바뀌게 되고 경찰이 응급실로 갈 때까진 살아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상황이었죠. 그가 신속히 병원에 연락을 취한 덕에 결국 시체는 응급실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오현상 씨는 용산의 호텔로 끌려가 2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신길동 대공분실에서 또 16시간 조사를 받다가 일주일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박종철 사망 이후 경찰 수뇌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1월 19일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어쩔 수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실을 인정해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거짓말은 이어졌습니다. 고문한 경관은 실제 5명이었지만 2명으로 축소해서 발표했죠.
박종철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기폭제가 되어 그동안 쌓여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박종철 열사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이어졌고 어김없이 시위대를 향한 최루탄이 발사됐으며 시위 규모는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1987년 역사적인 6월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6월 10일에는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호언철폐 범국민대회 일명 60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골치가 아팠던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60국민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행할 시 헌정 파괴의 저희가 있다고 판단해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가포 비상 경계령을 발동했죠. 이는 계엄령 이전 단계로 군대 동원 없이 경찰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경비 태세였습니다. 긴장감 도는 분위기 속에서 60대회 하루 전날 또다시 대한민국의 피를 끓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월 9일 연세대 정문 앞 시위대에게 전투경찰이 최루탄을 쐈는데 대학생 이한열 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허공을 향해 45도 발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최루탄을 직접 사격했고 금속 파편을 맞은 이한열 열사는 결국 한 달 뒤 사망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분노 속에서 60 국민대회가 열렸고 이때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를 6월 항쟁이라 합니다. 이전에도 민주화 운동은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6월 항쟁은 특별했습니다. 이전의 시위 주체는 주로 재야단체와 대학생들 중심이었는데요. 내 아들, 내 친구일 수 있었던 박종철 이한열 군의 억울한 죽음은 분노한 직장인 넥타이 부대와 시민들까지 거리로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뜨거웠던 그의 6월, 항쟁에 참여한 연인원은 400에서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 카드까지 만지작거렸습니다. 비상조치권을 발동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끝내 계엄이나 비상조치 같은 국가 긴급권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 합리적 추측이 나왔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다음해에 열릴 88 서울올림픽 때문이었습니다. 냉전시대에 열린 그간의 올림픽 대회는 정치 대결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1980년 소련에서 열린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대거 불참했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림픽에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불참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988년 분단국가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올림픽이라니 의미심장했죠. 그야말로 전 세계의 이목이 변방의 분단국가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그간 더러운 정치 싸움으로 점철된 냉전시대를 종결하고 진정으로 전 인류가 화합하는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만했죠. 전두환은 올림픽 유치를 자신의 중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모습을 세계에 떳떳이 보여주기 위해 군부 독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혈안이 되어 있던 전두환 정권은 결국 유혈 진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대까지 동원했다간 자칫 올림픽을 제대로 못 치를 거라는 주변의 만류를 결국 받아들였다고 하죠. 만약 올림픽이 잘못되면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이는 곧 북한에 지는 것이며 모든 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바티칸 교황청에선 유혈 진압 시 88 올림픽 보이콧까지 하려고 했고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역시 신설을 날리며 전두환에게 조용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88 올림픽이 없었다면 전두환 정권이 6월 항쟁에서 망설임 없이 유혈 진압을 했을 것이고 군사 독재도 계속 이어졌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되어 민주화를 외쳤고 6월 항쟁으로 이어지기까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두 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을 발표하고 다음날 전두환 대통령이 모든 내용을 수용하면서 대한민국은 그토록 염원하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습니다. 6.29 선언은 독재 정권과 투쟁이 민주화를 얻어낸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일을 하는 것. 이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6월 항쟁과 그 역사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험한 진실을 알리려 했던 양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학생과 시민들이 고문당하고 최루탄을 맞고 군인의 총구가 국민을 향하던 국가폭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을 열망하는 개헌의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었던 1987년은 뜨거웠고 이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앞당겨질 수 있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현장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장소 남영동 대공분실 2024년에는 이곳이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이 기념시설은 대한민국의 뜨거운 민주화 열망이 불었던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내년에 기념관이 정식 개관하면 오늘날엔 너무 당연해서 희미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다시 되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기념관에는 민주주의를 되새길 수 있는 전시와 교육시설까지 다양하게 갖춰진다고 하니 대공분실이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